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취업 서포터즈 부기 고건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선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에 불러오신 떠오르는 태양, 최근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학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오늘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광명 선배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체를 꿈꾸는 사회복지사 김광명입니다. 네,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정신건강 계열인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원래 과가 어디셨나요? 저는 원래는 인문대학의 사학과, 역사를 전공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다들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관심 있던 게 이제 성인이 돼서도 여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학과로 와보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마음은 같은데, 이제 남들이 진로를 보고 달려갈 때 저는 그 학문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에 관련된 업은 좋아하는 애들이 진짜 잘하거든요. 좋아하는 애들한테 남겨두고 나는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생활복지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선배님이 지금 계시는 과학센터에 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요. 쉽게 말하면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랑 또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자살 예방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5개 구에 각 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가 총 10개잖아요. 이 센터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 타워로서 전달 체계도 구축하고 또 안건도 통합하고 또 이 사이에 서비스를 조정할 게 있다면 조정도 하고 저희도 함께 같이 힘쓰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지역 안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잖아요. 정신재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와 동시에 이제 그 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신규 직원들도 있고 또 다른 부서였다가 저희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지니까 새롭게 인력을 확충하면서 교육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 광역센터에서 이 광주에 있는 이 전문 인력들의 교육까지도 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광역센터 안에는 이제 부설로 광주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이제 광주광역시의 자살률을 낮추고 또 자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24시간 위기상담 전화와 함께 저희 현장 출동 서비스를 통해서 대면 상담도 하고 또 집중 사례 관리나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그 대상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살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보다 새롭게 갖게 하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제 덧붙이자면은 이제 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희는 자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살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보면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남겨진 유족들에 대한 서비스들 그리고 어떤 상담들 필요하면 특수 청소나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광주의 이 자살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더 자살률을 낮출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이랑은 조금 다른 거는 광주 자살예방센터는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취업 관련 질문인데요. 네. 여러 복지센터 중에서도 이
광역센터를 지원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사회복지 실습을 하게 되면 아마 다양한 기관에서 실습을 하게 되실 거고 또 봉사활동을 하시다 보면 여러 센터, 여러 복지센터를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대학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나는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지만 뭔가 이 정신보건과 관련된 사회복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 중에서도 정신건강 계열에서 근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알아보던 찰나에 이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이후에는 많은 센터들, 많은 광역센터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견학도 하고 선도지역으로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배워야 되는 또 입장이니까 이왕 배워야 될 거라면 남들도 배워가는 아주 최고의 기관에서 근무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취업 준비는 얼마나 하셨나요? 취업 준비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공부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이런 기간이라고 계산을 하면 1개월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취업 준비는 제 대학 생활 8년이 모두 취업 준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8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의 그 취업 과정 중에 어려웠던 일은 마침 창업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일 전에는 이제 문화활동이나 캠페인 관련된 일들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제 나름의 팀도 꾸리고 제가 이제 대표로서 그 비영리 단체로 등록도 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해서 진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무색하게 코로나 상황이 이제 닥치면서 그 전년도에 제가 어떻게든 발품 팔아서 만들어 왔던 네트워킹이 한 번에 다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0년 7월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20년 3월부터 3, 4, 5 이렇게 3달 동안 수익이 0원인 거예요. 이미 성인으로서 자립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면 물론 이 일이 그 당시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 벗고 있지만 사실 의료 영역에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니까 저희도 현장 나갈 때 아직도 마스크를 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또 이 창업이라는 게 앞으로 이런 재난이 한 번만 더 와도 난 또 넘어지고 또 꼬꾸라지겠다.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근데 당장 이게 생계가 급하니까 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근로부터 사실 찾아봤어요. 알바를 해도 되지만 아무 알바를 또 하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알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마침 저기 버스 종착지에 가서 버스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그 안에 막 뿌려가지고 버스 내부를 막 이렇게 열심히 닦는 그런 공공근로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지원을 했는데 또 돼가지고 그 공간에서 이제 5월, 6월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근무를 하는 동안 만났던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용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있기는 너무 아쉽지 않냐, 너무 아깝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랑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너랑 얘기를 하면 힘도 나고 그런데 차라리 너가 목표했던 정신건강 쪽으로 더 알아봐서 정신보건 계열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검색을 해보니까 광역센터를 그때 사실 처음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개월 미만이라고 했던 건 알게 되고 나서 지원서를 그 주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 뭘 해왔지? 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막 제가 그 이제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서류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막 작성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쓰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가지고 냈는데 참 운이 좋게도 제가 입사할 때 저희 센터가 열 몇 명을 한 번에 뽑는 대규모 채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규모 채용이다 보니까 또 그 우리 호봉이 높지 않은 또 신규 직원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굉장한 이제 후보들을 제치고 제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죠. 전남대학교 사회복지학 협동과정의 석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힘들었던 순간 말씀드릴 때 아직 현장에서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현장을 보완하고 보조할 수 있는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사회복지학 협동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박사과정으로 나아간다면은 이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공부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센터 업무랑 공부하는 게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게 좀 어려웠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진짜 현실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야간 근무다 보니까 이 대학원이 주간에도 있지만 야간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야간에 좀 더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재밌는 수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이 야간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저는 그날 지난달에 미리 연차를 써야만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차 소진이 많아지니까 삶의 질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저는 휴학을 좀 섞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뭐 대학생 시절에도 뭐 휴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휴학의 저는 장점을 좀 더 좋게 보고 힘들 때는 그냥 쉬어가자 하고 마침 이번 학기도 휴학했습니다. 네, 지난 학기에 너무 달려가지고 이번 학기 휴학을 결정하고 또 한번 몸을 또 회복시켜주고 다시 다음 학기에 또 새로 생긴 연차로 또 한번 부딪혀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제 대학 생활은 8년이었어요, 사실은. 휴학을 포함해서 8년 동안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전남대학교 고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8년 동안 학생회 활동은 단 1년도 빼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생회 활동을 이제 베이스로 하면서 네트워킹의 어떤 경험이나 리더십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복지에 대한 관심, 또 역사학도로서의 이 역사적 관심을 해소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시작은 제가 저녁을 이제 준비하면서 막 일을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 저녁 소식을 듣고 한참 아래에 있는 이제 한참 아래라고 하면 그렇죠. 1사학번에 있던 후배가 역사학과 후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저의 변심을 몰랐죠. 저가 이제 복수 전공을 통해서 복지계로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또라이 형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자기도 이제 곧 전역하니까 우리 뭐라도 하나 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 친구랑 처음으로 막 외국인 친구들이랑도 대화를 해볼까? 막 이런 활동도 해볼까? 막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활 평범하지 않아.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광희라는 이제 뭐 광주의 희망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진짜 미친 웃음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광희라는 이제 팀을 만들어서 그냥 무작정 막 시민들이랑 뭔가를 하려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구청이라든지 전남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광주청년센터 이런 센터들의 막 보조금 사업에 다 이렇게 서류를 써서 넣어가지고 보조금이 나오면 그걸로 천막 있잖아요. 3m, 6m 천막 하나 사가지고 그거 그냥 막 애들끼리 막 끌차도 없었고 막 들고 이렇게 막 나가가지고 대운동장에다 막 펼쳐놓고 우리 인문대 벤치 있잖아요. 거기다 막 펼쳐놓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컵에다가 음료수 따라가지고 그냥 나눠주면서 대화를 막 시도하고 우리가 이런 그룹입니다, 이런 팀입니다 막 얘기하고 이게 나중에는 그 종이컵에다가 우리가 역사학도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연예인들이 그래서 막 천막을 펼쳐놓고 네. 이제 그 컵에다가 음료수 따라가지고 막 말도 걸고 처음에는 볼펜 같은 거를 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민분들이 뭘 준다고 하니까 막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종이컵에다가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 스티커 이름이 Remember Me거든요. 그래서 Remember Me가 뭐냐면 그 스티커 안에 그 당시에 한창 이슈가 뭐였냐면 성인이고 아이고 간에 너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역사학도로서의 자존심이 이게 막 뭔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사적 지식 우리가 재밌게 다 줘버려야겠다. 이 사람들 우리랑 놀기만 해도 오늘 이 리멤버 미에 있는 이 한 명 알아가기만 해도 우리 역사적 지식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티커를 진짜 막 1000장, 2000장 막 해가지고 그 종이컵에다 다 붙여가지고 음료수 막 나눠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보조금도 잘 쓸 줄 모르니까 온통 다 음료수 그런 거에 썼더니 막 처음에는 왜 음료수에다가 돈을 그렇게 막 썼냐 막 이렇게 뭐 호되게 말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저희 취지를 아시고서는 이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랬죠. 이제 그런 시민들과의 이제 소통을 위주로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고려인 그리고 아동 같은 어떤 취약계층들과의 소통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그 광주에도 이제 고려인 분들이 이렇게 저기 월곡동에 모여서 살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주하신 기념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광주에서 저희가 이제 역사라는 주제로 활동하는 거의 유일한 이제 청년 활동 단체였어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서 같이 캠페인 활동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 활동이 단순히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었던 복지와도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ACC에서 하는 아동 캠페인 같은 데도 참여하게 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 그 다음 해에는 나만의 팀을 또 만들어야겠다. 나 이 활동 하고 싶으니까 내가 크루를 모아야지. 근데 그때가 제가 복수 전공을 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1년도 안 됐을 때 막 그 같이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막 조별 과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딱 끝나면 나 이런 거 할 건데 너도 한번 해볼래? 이런 거 할 건데 막 이렇게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식으로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조금 활동력이 있고 좀 활기차다 싶은 애들은 또 한 명 또 끌어오면은 고구마 줄기 마냥 또 한 명씩 또 데리고 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인문대, 생활대 또 다른 막 대학들이 연합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팀으로 막 요양원도 찾아가고 복지관이나 이런 경로당 찾아가서 그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면서 말벗도 해주고 그 말벗으로 통해서 그분들의 과거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자서전을 한번 써보자. 이 요양원에 이 경로당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춰내서 이분들의 자서전을 한번 써보자. 그게 제가 생각했던 문화와 복지의 어떤 결합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희도 노하우도 없었고 경험도 없어서 자서전을 그냥 막 가서 듣고 막 쓰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촬영하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촬영을 하면은 진짜 2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2시간 동안 그 듣고 필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막 5시간, 6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돈은 못 주고 줄 수 있는 건 활동 시간 아니면 어떤 장학금에 쓸 수 있도록 막 피드백도 해주고 막 이렇게 첨삭도 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 리워드를 저도 제공하고 싶어서 같이 펀딩도 있어요. 막 그 캐릭터들을 만들어가지고 미대 친구도 한 명 섭외해가지고 캐릭터 만들어서 그걸로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에코백도 만들고 막 텀블러도 만들고 그래서 텀블벅에다가 이렇게 펀딩을 하고 펀딩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워드가 근데 많진 않아서 디자인해주는 친구도 나눠주고 다른 친구들도 좀 나눠주고 하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팀 이름이 별이었거든요. Bravo Your Life라고 해서 당신의 삶에 우리가 찬사를 보내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타겟팅 해야겠다.
그래서 라이프 스토리라고 이제 L이 아니라 R을 써서 캐캐묵은 익어버린 우리 익은 이야기라고 해서 정말 그 노인들의 정말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를 담아야겠다. 우리가 자서전 담을 역량은 안 되고 너무 품이 많이 드니까 그 사람들의 조금 더 라이트하고 좀 더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만 좀 담아봐야지 해서 그때 저희가 또 생각을 했던 건 이제 마을 공동체에 이미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북구청에서 너네 그냥 마을 공동체 하자 해서 저희랑 마을 공동체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그 경로당에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에게 레시피를 받아야겠다. 그분들의 레시피. 근데 그분들의 레시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그분들이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레시피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는 보통 가족이거나 특별한 날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뭐냐 막 물어보니까 뭐 고등어 조림부터 시작해서 오이, 소박이 저희가 요즘에는 쉽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게 오리탕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거 막 부랴부랴 싸가가지고 이제 그 재료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이야기 듣는 대신에 우리가 이 재료 드릴 테니까 우리도 요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요리탕 그 오리탕이랑 막 고등어 조림이랑 오이 소박이 하는 거를 같이 막 칼질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묻히고 만들어 나눠 먹는 이제 과정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죠. 이제 그 레시피 외에도 그러면 저희도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것들의 레시피 뭐가 있습니까? 파스타. 그래서 크림 파스타를 한번 이렇게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요즘 것들 음식을 한번 먹여드리겠다. 처음이었어요. 16인분의 크림 파스타를 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막 이만한 솥으로도 안 돼. 그냥 막 대형 솥에다가 우유를 막 몇 팩씩 넣고 막 이렇게 줬었는데도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막 뒤에서 막 구경해요. 이게 무엇이냐냐 막 이러면서 우유를 왜 끓이냐 막 치즈는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물어봐요. 이게 요즘 것들이니까 좀 기다려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딱 요리가 이렇게 대접만한 데다 딱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진짜 국수 푸듯이 이렇게 국자로 이렇게 다 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들 덕분에 이태리 국수도 한번 먹어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렇게 막 한두 번씩 찾아뵈면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문화적 서비스도 저희가 또 학생들이니까 뭐 다른 팀들 막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막 장수 사진도 찍게 해드리고 어디 여행 갈 거 있으면 그거 막 추천도 해드리고 이런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됐던 거죠. 이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남들과 소통하고 시민들과 이렇게 호흡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이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장황하긴 했는데 재밌게 들렸을지는 모르겠네요. 재밌었어요. 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선배님의 가장 중요한 생각하신 건 소통이네요. 네트워킹과 소통이 사실 우리가 기계와는 대체되지 않을 우리 인간만의 능력이지 않을까. 사람과 사람 또 기술과 기술을 연결해내는 게 저희가 남아있는 우리들의 개발해야 하는 역량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 관련된 대학 활동이 있을까요? 대학 활동?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소통 어떤 이 네트워킹과 리더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대외 활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교육봉사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대학생 때 막 계획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동안에 알바로 시간을 빼는 게 너무너무 낭비 같은 거예요. 물론 알바를 하는 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찮다 막 이런 표현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내 계획에 있어서 알바가 이렇게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너무 돈으로 이렇게 나를 만드는 것 같아서 나 알바는 못하겠어. 자존심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돈도 주는데 봉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삼성 우리 그 복지재단에 있는 드림 클래스를 하게 됐죠. 그래서 물론 조금 먼 이제 목포로 다니게 됐지만 저는 주중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목포에 있는 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서 이제 수학 선생님을 꽤 오래 했어요. 이제 2, 3년 넘게 이제 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폴라리스, 국민은행에 있는 폴라리스라든지 지금도 있나요? 네, 그런 활동들이 이제 급여도 챙겨주면서 교육봉사가 왜 좋냐면 돈도 돈이지만 페이가 솔직히 알바보다 훨씬 많아요. 다른 친구들이 막 그 점심시간마다 어디 밥집 가가지고 이렇게 막 서빙하고 이러는데 저는 주말에 4시간 딱 가면 한 달에 4번 가거든요. 한 달에 4번 가면 애들이 매일 2시간, 3시간 했던 그 돈보다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봉사를 통해서 급여도 급여지만 이 교육봉사가 왜 좋냐면 남들 앞에서 강단에 서서 얘기해보는 그 경험은 정말 어디 가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길을 이끌어주는 경험을 한다는 건 나아가서 나의 길도 내가 설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리더십이나 네트워킹 능력을 키우는데도 정말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남들도 많이 하지만 많이 하는 만큼 필수인 것 같아요. 이 교육봉사를 통해서 해본다는 거는. 그리고 그것과는 다르게 추천을 하고 싶다면 저는 해외봉사, 해외봉사랑 교환학생, 이거는 대학생이 아니면 진짜 거의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은 아닌데요. 선배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는 저의 커리어의 끝은 정책의 입안자, 제안자로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있으면서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뭔가 지금의 현장이 더 나아갈 길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사회복지 필드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이게 지금의 정책이 뭐 잘못됐다, 방향이 이상하다 이렇다기보다는 그거를 수행하는 전달 체계로서의 사회복지사 개인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이 개인의 역량에 좀 구애받지 않는 그런 조금 더 뭔가 세련된 혹은 더 나은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노력에도 잘 안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뭐 정치인이 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어요.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근데 이거는 후배들만을 위한다기보다는 우리 대학생들 혹은 우리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근래에 들어 가장 위로를 받았던 말이 뭔가 이미 충분하다. 너는 이미 충분해.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내가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뭔가 미흡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으니까 대학원도 가고 수련도 하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이제 조증 걸린 사람 마냥 막 잠도 줄이고 막 사람도 많이 만나고 뭔가를 계속 하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열심히 달리는 이 열차들은 잠깐 멈추면 다시 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너 그냥 지금 달리는 속도 그대로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세상이 너가 더 빨리 달린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고 너가 거기서 거꾸로 간다고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너는 이미 그대로도 충분하니까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냥 너가 보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아서 아 나도 현장에서 혹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요즘 정말 애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자꾸 잣대를 들이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울감도 쉽게 느끼고 그 우울감도 진짜 우울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남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잠깐의 어떤 충동이나 그런 거에 못 이겨서 자살을 선택하는 친구가 정말 정말 많아요. 우리 광주시만 해도 한 달에 30명 정도죠. 그러니까 1년에 360명 가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명씩 평균적으로 이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무조건 대다수가 20대, 30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대, 30대에 자살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를 누군가에게 막 비교하고 더 나아가려고 쳇바퀴질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충분하니까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사실 그렇게 안 되면 보조해야 되는 건 사회나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태어나서 이미 그 자체로도 우리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 존재 자체로 값진 건데,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즘은 출산율도 그렇잖아요.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있는 것도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뭔가 보살핌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는 사람이 더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나 사랑해줘, 나 보살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귀한 사람이고 이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굳이 막 비교의 잣대를 세우지 말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충분하다, 사랑합니다, 고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훈화 말씀 같아서 좀 꼰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하니까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이 인터뷰를 보고 있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더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뭐가 되겠냐마는 저라도 이렇게 인정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지금을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서포터즈 이선정입니다. 선생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있는 곳과 정신의료기관하고 이제 정신재활시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열로 나눠보자면 우리 이제 광역센터와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의료기관,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죠.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은 이 앞에 있는 이제 서비스 체계에서 이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분들이 이 재활시설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이제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일상적인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한 케어를 하고 있다면, 이 정신의료기관은 이제 위기 상황이나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케어를 하고 있고, 이 정신재활시설은 이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라고 보면은 정리가 깔끔할 것 같아요. 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선생님의 MBTI는 어떻게 되시는지? 제 MBTI 혹시 뭐인 것 같아요? 완벽한 ENFJ. 어떻게 알았지? 네. 저 MBTI 잘 봅니다. 그래요? 제가 E랑 N이 거의 이제 끝에 있고, F랑 J가 이제 한 6대4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은 ENFJ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본인 MBTI와 같이 이제 본인의 성향하고 지금 복지 업무가 잘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잘 맞죠? 사실은 제 고민으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ENFJ 하면 사실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사회복지가형, 사회활동가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뭐 ESFJ나 ENFP나 이제 이렇게 E랑 이렇게 F가 많이 겹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ENFJ로서 지금 근무 현장 저는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있는 곳으로는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왜냐면 저희 위기게이 팀의 ENFJ는 또 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니크해야 되니까 네,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네, 좋겠네요. 근데 근무랑 잘 맞냐 하면 잘 맞습니다. 네. 다른 곳으로 ENFJ 분들은 가시라고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인터뷰에 함께하게 된 취업 서포터즈 윤동배라고 합니다. 선배님 이제 보통 인터뷰를 잘 들었는데요. 선배님 보통 야간에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오전과 오후에는 대학원을 가시거나 집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하고 신체 리듬이 거의 반대인 건데 그 부분 잘 맞으시나요? 신체 리듬은 아마 이제 야간이나 이런 순환 근무를 경험하시게 되는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1, 2년은 진짜 힘들어요. 계속 패턴도 바뀌고 이제 그거를 맞춰보려고 제가 5시 반에 퇴근을 하면 출근을 안 하는 날도 5시 반까지 막 잠을 안 잡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수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잠에 드는 시간보다는 잠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바이오 리듬을 맞추는데 훨씬 더 이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서 이제 아마 그 이후로도 저의 삶이 대체로 새벽에는 많이 깨어 있고요. 잠을 자도 제가 이제 조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일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조금 자고 일어나면 남들은 근무하는 시간에 저는 또 저만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이렇게 사람도 만나러 다니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어서 뭔가 저처럼 잠에 대한 욕심이 없고 뭔가 나는 빨리 죽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고 살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센터의 야간 위기게이 팀은 정말 추천할 만한 직장이죠. 정말 이렇게 시간대 구분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주 메리트입니다. 막 여러분들은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주말에 어디 뭐 놀이공원 가고 주말에 놀러 다니시잖아요. 네. 전 평일에 가기 때문에 뭐 사람도 꽃 구경을 해도 사람이 없어요. 뭐 저녁에 어디 숙박업소를 가도 전부 다 비성수기입니다. 그런 거 아주 좋아요. 대신 남들이 성수기일 때 나의 네. 일도 성수기다. 저도 잘 그 시간에는 쉬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비성수기일 때 저는 저만의 이제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그 장단이 진짜 뚜렷하기 때문에 난 막 바글바글거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하면은 이 일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만의 시간, 나의 어떤 고유한 영역을 개발하고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다면 충분히 저도 그래서 작년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이 수련을 병행했기 때문에 물론 막 코피도 흘리고 막 기절도 해보고 막 그러긴 했는데 충분히 욕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해볼 법하다. 네, 추천드릴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여자분들도 이렇게 좀 도전할 만한 그러니까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 위기게이 팀에 대한 질문일까요? 보통 정신건강보다 이렇게 좀 뭐라 하지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여자분들? 아니요. 저희 광역센터 직원도 50명 가까이 되는데 남자 직원이 5명이나 될까요? 네, 여초 집단인 건 똑같아요. 저희 위기게이 팀도 12명인데 남자 직원이 4명 정도거든요. 네, 선호는 하나 일정 비율 이상 이렇게 뭔가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남성과 뭐 여성을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지만 어떤 좀 더 이제 그 역할 구분이 굳이 필요하진 않아서 네, 굳이 여성에게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하긴 어렵죠. 다만 요즘 이제 여성분들은 면허도 취득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남성이 면허가 있을 확률도 높고 저희 이런 출동직에는 면허가 필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건상 남성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진 않나? 근데 면허가 있는 여성이라면 아마 똑같은 조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해서 어렵다? 이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 운전 실력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위기 개입을 할 때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남성분들을 선호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위기 개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막 미쳤다 하고 막 사람들 막 칼부림 나고 막 이런 데 갈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는 맞지만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경찰관 분들께서 사전에 이제 그 상담 세팅을 최대한 하려고 해주시죠. 저희가 그 사람을 막 말로 설득하고 제압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뭐 이게 뭐라고 이걸로 칼 든 사람이 갑자기 막 안정 잡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러진 않기 때문에 경관님들께서 세팅을 해놓고 그런 환경을 충분히 조성한 뒤에 저희도 저희의 안전이 우선이 돼야 돼서 저희도 저희의 외상이 정말 중요해요. 이 외상이 계속 남는다면 저희도 오랫동안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이 현장직의 어떤 이직률은 이 현장직의 전문성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외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해도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막 칼부림 현장에 간다. 제가 처음에 뭐 이렇게 혈흔을 보고 이런 것도 많지 않아요. 물론 상처나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보죠. 뭐 칼을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저분한 현장이라든지 이미 시행이 됐다든지 이렇게 막 로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 가면 당연히 제거하고 회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인 거지 저희가 너무 막 위험하다 이런 현장에 가는 비율은 1년에 뭐 100건을 간다 하면 10건도 안 될 겁니다. 네. 물론 뭐 난간에 이렇게 있으신 분들 막 설득한다든지 그런 거는 현장마다 늘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막 그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협상하러 가는 사람들은 아니고 저희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안정되게끔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지역사회로 혹은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냐 그 오늘 그 순간을 버티게 하는 게 우리 위기 개입팀의 존재 유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물론 저만의 근무 경력에 이제 비춰서 얘기를 한 거라 또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은 아무튼 위기 개입팀이 역할은 이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남성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선배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선배님처럼 훌륭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